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에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방송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관련된 전황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아이템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전선에서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선의 주요 상황을 보고 하시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는 1,300명에 달했고요. 이에 반해서 전차와 장갑차, 차량은 각각 10에서 22대 정도 규모로 손실 병력 대비 굉장히 적은 수량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야포 부분인데요. 10월과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평균 2개에서 3개 대대급의 러시아 포병을 제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11월 하순부터는 이 포병 전과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아봤자 하루에 한두 개 포대 정도의 전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89회의 교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전선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에 맞춰서 키우에 미사일과 드론 집중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던 그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5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무너진 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계속 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를 찾았다가 지금 현재는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에는 방미 성과 없이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왜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당장 내일, 당장 1시간 뒤의 상황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하나 둘씩 전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이 단기간에 무려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해 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트 네트워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결정적으로 서방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소심하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도 그런 전술과 전략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왜 실패했고 지금 전황이 왜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조만간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편제표가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실시하기 전에 공개했던 제10 작전군단의 편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계화해단도 있고 전차부대도 있고 해병부대도 있고 공세에 적합하게끔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군단급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단급 제대에 대한 군수 지원 그리고 각종 통신이라든가 전투근무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여단급 이상의 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단들을 묶어놔서 만든 그냥 임시 방편적인 부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공세 작전을 하려면은 이 군단급 부대를 가지고 이 군단급 부대가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가지고 돌파를 수행하는 그런 결단력 있고 과감한 공격 작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열고 그 돌파구를 통해서 후속 부대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세 작전인데 저희가 몇 달 동안 전해드렸던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을 보면은 대부분 중대급 미만 제대가 찔끔찔끔 들어가서 격퇴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아마도 미군 장군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소심한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온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군단이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동계 때 공세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르웨이가 22억 달러, 덴마크가
1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방공무기로 현재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공자산들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신임 폴란드 투스크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14일이 지난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나토 가입은 사실상 안 되는 분위기고 EU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입 협상을 지금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친러 국가죠.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끌어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향후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이 유럽연합에 가입시켜주는 그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이 돈바스 지역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포기해라 라는 협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타브리아 작전군이 최근 러시아 수중에 떨어진 마린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뺏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오신트 모두 마린카가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다. 현지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 기계회단이 철수했다. 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ISW가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 교두보를 연쇄적으로 탈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군의 도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명장이죠. 테플린스키 상장을 지휘관으로 해서 이 지역에 공수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우크라이나군은 화력 부족, 러시아는 굉장히 기가 막힌 용병술로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교두보들을 하나 둘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헤르손 지역을 찔러본 것은 타 지역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뭔가 전환점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들어갔던 병력이 경보병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장갑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교두보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러시아가 아우디오카 공업지대 중앙부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현재 이 공업지대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우디오카가 있고 아우디오카 조금 북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가 공업지대입니다. 저 공업지대가 굉장히 요충지인데 지대가 높아서 저기를 먹게 되면은 아우디오카 시내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러시아군이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서 저 지역에 대한 집중 공격을 했고 포병으로도 이쪽으로도 굉장히 큰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 이 지역 방어부대의 핵심인 제47기계화단, 원래 로보틴에 있었죠. 이 부대가 지금 탄약이 굉장히 고갈이 돼서 러시아군의 이 공세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좀 암울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뭔가 새로운 지원 패키지가 나오거나 우크라이나가 지휘부를 바꾸고 전쟁 수행 전략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는다면은 현재처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전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시가전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의 사상자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늘어난 사상자 대부분이 장교였다는 겁니다. 하마스가 전술을 바꿨기 때문인데 그것이 어떤 전술인지는 메인 아이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 총참모부 발표로 전사자는 1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동안 3명이 증가했고요. 모두 장교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스라엘 전쟁 내각과 회동을 위해서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금 자기들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 H 조직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는 민간인 피해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작전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입장을 냈죠. 여기에 더해서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온 것은 휴전을 종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로는 미국이 이 시가전에 사용하는 소총의 수출량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좀 덜 주겠다라는 건데 또 같은 날 미 국무부에서는 거의 14,000발 정도 되는 120mm 대인탄,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파편용 포탄이죠. 이 대인탄을 대량으로 긴급 수출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휴전을 하라는 건지 미국조차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헤즈볼라에게 블루라인을 준수하고 교전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레바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리타니 강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있는 저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서 민병대가 주둔하고 활동할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바논 정부가 너무 무능력하다 보니까 저 지역에서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헤즈볼라가 준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국경 지역에서의 교전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레바논군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요. 부디 이 메시지가 헤즈볼라에게 자중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헤즈볼라에 대한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피랍자 2명의 사망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개전 초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H조직이 지금까지 유해를 보관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반 네타냐후 성향이 강한 언론이죠. 좌측 언론인데 하레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전쟁 내각이 모사드 국장이 카타르에 날아가서 H조직과 막후 협상을 하는 것을 제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의 진위 여부는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레츠가 팔레스타인 정부죠. 서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H조직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타를 이끌고 있는 아바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신트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이 서한 지구에서의 여론하고 좀 많이 다른데 네타냐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H조직의 편에 선다면 서한 지구에도 군사력을 투입해서 가자처럼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알까삼 여단이 현재까지 75대 이상의 이스라엘 기갑 차량을 파괴했다라고 하면서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전차가 하나가 지나가고 있고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 그림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이 H조직이 야신이라고 하는 그 로켓을 발사를 하죠. 발사를 했는데 분명히 폭발하는 모습이 전차의 외피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허공에서 폭발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H조직이 발표하고 있는 이 전과 영상에는 폭발하는 장면까지만 담겨져 있고 그 뒤에 전차가 불타거나 뭐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고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조직이 전과라고 주장하는 이 폭발들 대부분 트로피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당해서 발생된 그 폭발인 것이 이 H조직의 촬영에서 공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겁니다. 이 바보들은 이 영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검토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후티 반군의 묻지마 공격으로 중동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13일에도 발생했죠. 유조선에다가 대한미사일 2발을 쐈는데 모두 빗나갔고 이 근처에 있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메이슨에다가 드론 공격을 했는데 전부 다 격추당했죠. 이번에 공격당한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해협을 지나가니까 묻지마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선들도 이 지역의 경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PIK 원자로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핵 협력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PIK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하고 조금 다른 가압경수형이긴 하지만 소형화된 원자로입니다. 이것에 대한 협력에 들어갔다는 것은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매주 중앙일보 더 차이나라는 코너에다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이 4개 나라가 팀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플레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개전 초부터 샤이드 136 드론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줬고 탄약도 공급을 해줬죠.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란에게 이러한 전략적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차례는 북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군 재래식 전력이 굉장히 현대화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F-35를 겨냥해서 F-35가 테헤란으로 오더라도 서부 산악 지역에서 막힐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제국을 유지했었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국주의가 막 발현을 하고 있었을 때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굉장히 높은 산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방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맥들이 보통 3,000에서 4,000m로 굉장히 높은 해발 고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맥에서 넘어오면 산맥을 내려가자마자 이란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가 대부분 300에서 4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지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상군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서부 전체에 마치 병풍처럼 내려서 있는 이 산맥 곳곳에 굉장히 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지대공 미사일이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공습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사실 F-35 전투기를 탐지해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F-35가 폭탄을 장착하고 테헤란까지 가려면은 작전 반경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공중급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중급유기가 움직이는 그 루트를 추적해서 F-35의 예상 진입 루트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력 부재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트러블의 근원 이란을 응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가전을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패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피해가 커지면 이겨도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최근 가자지구 곳곳에서 H조직 조직원들이 연달아 항복하고는 있지만 끝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있는 극성 파벌들이 전술을 바꿔 이스라엘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스라엘군 지상군 사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다른 전술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시가전에서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H조직 조직원들의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이며 이들의 새로운 전술 때문에 이스라엘 보병 인명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자발리아 캠프와 세자이아 구역에서 하루에 10명 가까운 전사자가 나온 상황을 공유하면서 H조직원들이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자이아 지역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골라니 여단의 제13대대는 전투 중 다수의 장교들이 전사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주민과 피랍자들을 이용한 H조직원들의 부비트랩 전술입니다. H조직원들은 이스라엘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최대한 피하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학교시설 곳곳에 급조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워낙 정교하게 은닉된 탓에 이스라엘 보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H조직원들은 부비트랩 근처에 또 다른 부비트랩, 그 부비트랩 근처에 또 다른 부비트랩을 설치해 부상병들을 구조하러 오는 또 다른 이스라엘 보병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개전 초 피랍된 민간인들의 유해에 인계철선을 이어서 유해 수습을 시도하는 순간 폭발하도록 하는 아이디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비트랩은 주로 박격포탄이나 수류탄 등 최대한 많은 파편이 비선되는 탄약에 인계철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비트랩은 크기가 워낙 작아 보병 진입 전 투입되는 소형 정찰 드론으로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전술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 제3놀격여단이 바흐무트 시가전에서 사용했던 방어 전술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부비트랩과 포병 화력을 조합해 사용했다면 H조직은 민간인들과 피랍자 유해를 사용하는 전례 없는 비열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세자이아 지역에서 골라니 여단 여단장 이작 벤 바사트 대령, 제13대대장 토머 그린버그 중령 등 영광급 고위 장교들이 부비트랩과 매복 작전에 걸려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 내에서도 시가전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지상전 개전 초기 실시했던 초토화 전술을 버리고 보병 중심의 소탕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시가전 전술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전장 상황을 보고 가시면은 가자시티 동쪽에 있는 세자이아 지역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도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스라엘군의 진격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개전 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가지를 장악하면서 밀고 들어갔는데 가자시티를 넘어선 다음부터 이 세자이아 지역에서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아직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지역 곳곳에 이 H 조직원들이 숨겨놓은 피랍자들이 있죠. 대부분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개전 초에 저 해변 지역에서 사용했던 전차, 장갑차, 불도저를 이용해서 밀어버리는 전술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병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건물을 클리닝하는 전형적인 시가전 형태로 지금 전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술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이 H 직원들도 이 보병들을 노린 부비 트랩을 설치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그 예시 중 하나인데요. 어린이 가방이죠. 이 가방을 열어보면 액체로 되어 있는 화공약품, 그리고 신관, 그리고 인계철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들어서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폭발하는 건데요. 길거리에 특히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겨있는 이 가방, 발로 걷어차기만 해도 폭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IDF가 건물 하나하나를 소탕을 할 때 현관문 앞에다가 보비 트랩을 설치하고 그 현관문에서 보병 몇 명이 다치면은 의무병이 달려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원팀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마스가 또 다른 부비 트랩을 터뜨려서 의무병과 지원병까지 전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비 트랩 전술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골라니 여단 여단장, 그리고 예하 13대대 대대장, 그리고 그 대대의 중대장들, 참모들, 소령 중령급 장교들이 여러 명이 며칠 만에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력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의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전쟁 내각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보병들을 가지고 건물 하나하나를 소탕해 나가는 이런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116명인 전사자 숫자가 이번 주 주말 되면은 120명, 13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깐 이 작전을 좀 중단을 하고 민간인 소개 작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최대한 빼낸 이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상전 초기 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밀고 들어갈 때 그 사용했던 어떤 부대의 기본 패키지인데 전차, 장갑차, 불도저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건물 하나하나를 벌집으로 만들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었죠. 민간인들을 좀 대피를 시켜놓고 남아서 저항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중장비를 이용해서 시가전을 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인명피해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파심이 드는 것은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형에서 시가전을 수행하는 그런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죠. 전술도 굉장히 미비하고 실내 소탕하는 것도 흉내만 낼 뿐이지 전술이나 장비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데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가전을 보면서 우리 군도 보병용 화기, 그 다음에 보호장구, 통신장비나 감시정찰 장비, 실내 전투 교리 이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그런 개혁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